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 할 차례입니다. 교재를 펴시고, 오늘은 주로 책 보고 할 거예요. 반야신경은 뭐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뭐죠? 조견오음 격응도. 그 원래 이렇게 말하면 불자 아닌 분들은 색적시공 그거 이야기하는데, 영화 제목 색적시공. 그게 또 반야신경에서 제일 난해한 부분이기도 해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의식. 책을 보시면 5페이지 반야신경은 대성경전의 정수다. 이런 이야기는 읽어보시고 넘어가고, 이제 대승불교의 등장과 반야신경을 연결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이게 6페이지 5째 줄 보면 자연스럽게 스님들만 불교를 독점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같이 불교의 가르침을 향유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대승불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는 그 전에 부파불교가 좀 너무 스님 중심, 교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일반인들 제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불교가 필요하지 않냐. 제가자들이 좀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불교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승불교가 등장을 했고,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제 인도에 그 당시 있던 여러 다른 종교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지금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말하는 종교화된 불교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기본 과정 할 때 하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년에 기본 과정 들으셔도 되고, 또 다음 주에 책이 나옵니다. 책을 돈 주고 사서 보시면 책에 나옵니다.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어쨌든 대중화된 불교, 종교화된 불교로서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에 맞는 또 나름대로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부파불교, 스님 중심의 불교, 교리 중심의 불교의 내용이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한다면, 제가자 중심의 불교, 신행생활 중심의 불교를 좀 그 내용을 채워주는 게 말하자면 대승불교다. 그에 걸맞는 교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6페이지에 방금 전에 읽은 부분이 이 불교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그 대중화된 불교의 내용은 기존의 부파불교의 그 내용, 아비달마 불교와는 좀 달라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등장한 게 대승불교, 그 제일 첫 번째인 반야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역으로 말하면은 이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불교의 막 대중화를 이야기하면서 참불가를 좀 힙합 비슷한 형식의 참불가도 나오고 유진 스님 같은 사람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불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역할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불교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역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또 대승불교가 등장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볼 때 좀 미리 염두에 둬야 될 게 대승불교가 가장 최초로 내세운 어떤 대승불교의 자체적인 교리, 사상 체계가 공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들 그 뒤에 나온 중간이나 유식, 열애장사상, 밀교 이런 쪽은 기존에 있던 대승불교 내용들을 이제 계승 발전시킨 건데 반야부는 기존에 있던 거는 부파불교, 아비달마 불교밖에 없으니까 아비달마 불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개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부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의 내용이 나옴과 동시에 그것을 또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부분, 즉 대승적인 공사상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반야신경은 대승불교가 초기 불교 및 부파불교와 다른 지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측면과 함께 이런 게 다르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와 부파불교의 내용을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제대로 하면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일타쌍피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부분은 요거 잘못된 부분인데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막 써가지고 이게 사실은 금강경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내용이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한문보는 한문으로 번역된 거는 현재까지는 8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이거는 이제 반야신경은 인도말 산스크리트도 여러 버전이 있고 티베트 버전도 있고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경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 합치면은 10대까지 되는데 한문보는 8가지가 있다. 요거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누가 보고 이거 누가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써놨냐고 그러면 제가 저자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거 꼭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근거이 대개 불교 경전이 중국에서 번역될 때 구역과 신역으로 나눠져요. 구역은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게 구역, 신역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게 신역.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구역은 좀 의역이 많고 신역은 좀 직독직해 최대한 원문을 살리는 식으로 했는데 요거 제가 금강경을 생각하고 써가지고 요형 금강경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신경입니다. 참고하시고 요 부분은 잘못된 거다.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야신경의 핵심은 첫 문장에 있다. 흔히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반야신경에 다 들어있고 반야신경의 핵심은 첫 문장에 다 들어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불교를 알려면 반야신경의 첫 문장을 이해하면 불교를 제대로 아는 거다. 그렇게 이제 물론 좀 단순화시킨 거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첫 문장이 요거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한문을 일단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글로 된 거는 산스크리트본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중국에서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한글본은 벌써 이게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문본을 우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양이 작으니까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짧아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번역하자면 밑에 나와 있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원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런 말이 첫 문장입니다. 자, 요 첫 문장에 불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제 8페이지 넘어가면 첫 문장 구성이 4파트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요. 첫 번째는 누가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해가지고 반야바라밀다를 행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룬 게 뭐냐?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넘어섰다.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요거는 반야신경은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법을 쓰라는 그런 형식입니다. 경전에 보면 예를 들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세존께서 직접 법을 설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이 법을 직접 설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 법을 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부처님이 산매에 들어가지고 깊은 부처님이 산매에 들어서 그 산매에 든 경지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텔레파시를 관세음 보살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이 깊은 산매의 경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을 사리불 존자에 이제 질문하는 사리불 존자가 그 마음을 알아차려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지.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다른 불보살의 입을 통해서 법을 설하는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경전인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고 관세음보살님이 법을 설할까는 지금 말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줄이면 중간에 과정적인 부분, 방법 뭐 이런 거 빼고 목표 빼고 결론만 놓고 보면 관자재 보살이 일체 고액을 건너갔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가 사성제 할 때 제일 처음이 고성제라고 해가지고 항상 불교의 이제 시작은 이 모든 것은 고다,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결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도 첫 번째 구절은 어떻게 해서 곧 괴로움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내가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오온이 공한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뭐 어떻게 하면 오온이 공한 거를 알 수가 있냐?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 첫 번째 문장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지금 말한 식으로 돼요. 관세음 보살님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났을까? 그것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나?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목표, 우리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 수단.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이죠. 왜 사는지, 우리 삶의 목표가 뭔지,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 요것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은 달리 말하면 불교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다. 물론 다양한 해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문장은 그거잖아요. 인생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오온이 공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반야바라밀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삶의 이유, 삶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때 견지해야 될 원칙, 뭐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압축적으로 말했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법정 스님의 대답이 요 반야신경 첫 번째 문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다만 법정 스님은 풀어 쓴 거라. 보면은 빈 마음이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빈 마음, 무심, 이렇게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 오는 다 공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가 있다. 이게 이제 법정 스님의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 나오는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는 공하다. 그거를 알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곳에 보면 책에 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벗어지지 않음이다. 이 앞에서는 내적으로 마음이 공하다는 걸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와 타인이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사실은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데 포인트를 주지 말고 홀로 있다는 것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개별적인 저것이 뚜렷하게 어떤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순진무구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는 거다. 깨끗한 거다. 청정한 거다. 그런 거지. 그것이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삶의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일, 평범하게 사는 일. 단순하고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뭔가 나는 하기 싫은데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내지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 맞춰가려다 보니까 뭐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자기 느낌이라는 것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느낌, 뭐 감정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관찰할 수 있을 때, 직시할 수 있을 때 복잡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느낌과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랬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단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내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꼬여있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언행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지켜보라. 그것도 맑은 정신으로, 오염된 정신이 아니라, 복잡한 정신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요 앞에 이야기는 그거죠. 우리가 가래, 사성제에서 가래 이야기할 때 가래가 뭐냐? 즐거운 것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멀리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가래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잖아요. 가래에 매달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불행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가래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어떤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나는 뭐, 이렇게 나에 관한 정보, 나는 뭐 학력이 어떻고, 고향이 어디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어떤 것들이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온갖 그 찰나찰나의 생각의 조각들을 관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간절하게 물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첫 구절은 불교의 핵심을 표현한 건데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해답이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수행자적인 자세를 항상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24시간, 1년 365일 온이 공한 것을 깨치기 위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육바라밀 수행을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기 법정스님이 이야기하듯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노력, 자기 성찰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이게 수행자의 자세다 이거죠.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라. 수행자는 아니더라도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원칙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된다. 그러면 반야신경을 뚫어지게 정독을 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의 삶이라는 글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거죠. 인간과 로봇 청소기의 차이가 뭐냐? 그 이야기죠. 다들 한번 읽어보셨죠? 인간과 로봇 청소기의 차이가 뭐냐? 로봇 청소기는 어떻게 살 것인지 대답이 다 나와 있어. 인간은 근데 그 대답이 없어. 자기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 서양 철학과 불교 첫 번째 강좌할 때 실존 철학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죠. 인간은 정답이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답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부처님 같이 먼저 가신 분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보고 그 길을 참고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는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해줘가지고 로봇 청소기의 삶과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요 이야기가 이제 아까 저 법정스님 오로 이야기한 그 이야기죠.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 세상은 괴로움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면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볼 수 있나? 반야바람일다 수행을 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는 반야신경의 첫 문장을 거꾸로 읽는 순서하고 같은 거다 이거지. 결국은 그건 뭐냐? 모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불안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은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라는 거죠. 수행자적인 자세로 살면 돼. 당장은 힘들겠지만 길게 보면 그게 정답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하나씩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순서죠.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산매에 든 그 상태를 다른 불보살님이 공감을 해가지고 다른 불보살님을 통해서 법을 쓰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일체고액부터 이제 먼저 하죠. 여기서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사성제 할 때 이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14페이지에 보면 고통이란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14페이지가 아니구나. 15페이지 보면 고통은 빨리어의 두카를 번역한 것이다. 빨리어는 뭐냐 하면 불교 경전이 보면 쓰여지기를 산스크리트어 또는 빨리어 두 가지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쉽게 말하면은 고급 언어,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문을 쓴다든가 하는 이런 고급 귀족들의 언어, 그런 게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경전을 나중에 대승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은 그만큼 신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어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인도 북동부 지역입니다. 지금 네팔 하고 인도 경계 지점.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 주로 이제 그쪽을 많이 가요. 인도와 네팔 경계 지점. 그쪽에서 이제 부처님이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쪽의 말을 나중에 언어로 표현한 게 뭐 빨리어다 이런 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기초해가지고 경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 게 빨리어다 이런 설도 있고, 실제로 빨리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인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화하는 말하고 언어는 나중에 이제 문자는 산스크리트도 말보다 나중에 나왔고 빨리어도 나중에 나왔고, 근데 용도가 빨리어는 거의 불교 경전을 기록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다. 실제로 빨리어가 당시 인도에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냥 인도 말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 말이다. 두카를 번역한 거다. 요 다음 요 한 서너 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고통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선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두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본래 수레의 바퀴와 축을 연결하는 부위가 어긋남이다. 수레 바퀴와 수레 축이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삐그덕 삐그덕 덜그덕 덜그덕 거려서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두카라고 한다는 거죠. 원래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 그 말을 부처님이 가져와 가지고 당신이 법문할 때 쓴 거라는 거지. 두카라는 말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괴로움 하면은 그 감정을 표현한 거고, 괴롭다는 감정. 두카라고 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뭔가 잘 맞지 않는 거야. 어긋난 거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카라는 말에 그런 고통의 원인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괴롭다, 슬프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등은 감정이다. 괴로운 감정은 두카의 결과이다. 이 말은 이제 이해가 되죠. 두카라는 말은 어긋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괴로움, 고통은 그 어긋난 결과, 내 감정이 괴롭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한문에서는 그냥 두카를 이제 뭐 고통으로 번역을 하니까 내용은 통하는데 두카의 본래 의미를 최대한 살리지는 못한 거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아, 괴로운 게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말은. 고통은 두카다. 고통의 원인은 어긋남, 불만족, 무엇과 현재의 내 상태와 나의 욕망 간의 불만족, 어긋남, 현재 상태와 현재 조건과 내 욕망 간의 불일치, 어긋남으로부터 괴로운 감정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렇게 그를 이해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 불교에서는 왜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서 왜 불교는 모든 걸 다 고라고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고는 괴로운 감정,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천착하는 거지. 그러면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핸드폰이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수시로 바뀌면은 나는 실제로 이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고정이 돼 있어야지 핸드폰이라고 말을 하지. 어제까지는 이렇게 생긴 걸 핸드폰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생긴 걸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이 핸드폰이라는 개념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카일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앞에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드디어 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반야신경은 공이라는 말만 이해하면 반야신경은 반은 해결이 됩니다. 공을 이해 못하면 반야신경은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공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지금은 그냥 어떤 지식의 수준으로 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공은 뒤에 나오지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 연기하는 현실 세계를 직접 직관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 전에 우선 공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요 말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공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요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을 내가 직관하고 현실 세계를 체험하는 거하고 공에 대한 지식, 공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정도다. 첫 번째는 그렇게 나오죠. 공은 무자성이다. 자, 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1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서양 철학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왜 불교를 한다면서 서양 철학을 왜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바로 이 공을 이해하려면 그런 플라톤류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해를 하면 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공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요 1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불교의 연기법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부정한다. 찾았습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 저 너머의 영원불멸하는 세계나 절대적인 존재 같은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 이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내가 경험하는 것. 이제 경험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막 내가 같은 실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몸으로 경험하는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하는 거는 인식하는 거, 보고 오감으로 내가 다 인식하는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그런 말이잖아요. 드러난 상. 그 말 자체가 이미 현상의 배후에, 현상의 내면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상의 이면에, 그 속에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은 영원불멸하고 절대적이고 변함없고 뭐 이제 그런 거라고 하죠. 본질이 현상을 결정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플라톤은 본질적인 거를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했고, 기존에 이제 인도 사상에서는 그 뭐 브라흐만, 뭐 아트만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런 본질적인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사고에 뿌리 깊이 박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내가 그런 쪽으로 진화하기에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하기에 인간의 내가 훨씬 더 편하다 이거지. 모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럼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다 신의 뜻이야.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한순간에 다 심플해져요.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고, 그래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인간의 사고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부정한다는 거지.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하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서로 의존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이 세계를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현상 이면에 본질 같은 건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는 이 현상이 서로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러한 모습들을 연출해 내는 거지, 그 이면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서로 의존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이 세계를 만들 뿐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면에 뭔가 있는 거 아니다. 보고 있는 게 다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현상의 배후에, 현상 저 너머에 실제한다는 이데아는 사실 인간이 부여한 이름, 명칭, 혹은 정확하게는 개념에 불과하다. 즉, 인간 사고의 부산물이다. 이게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낸 우리 사고의 부산물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떠올리는 그 어떤 이미지, 정보, 그걸 말하는 거지. 그거. 근데 이제 플라톤류의 이원론적인 사상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런 스마트폰, 저런 스마트폰, 다양한 스마트폰이게 하는 그 무엇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게 뭐다? 스마트폰의 이데아가 실제로 이 겉으로 드러난 스마트폰 이면에 실제로 존재한다. 어디에? 이성의 세계 속에.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자, 요게 공사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일단 반은 공사상을 해결한 겁니다. 요 말을 서구 철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나오지요. 현상에 내재하는 실제는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현상이죠. 이 현상 내재, 내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실제는 없다. 그걸 이제 본질이라고 말하지. 본질은 없고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다. 보이는 게 다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현상에 그 드러나는 것들이 서로 의존해서 서로 의존해서 생긴다. 그게 연기다. 그래서 연기법은 이론론이에요. 그걸 공이라고 말할 때는 본질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때는 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서로 이렇게 현상 간에 다양하게 조건 지어져서 의존해서 서로 생긴다라는 현상 간의 관계를 말할 때는 연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초점이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여서 명칭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세계에 대해서 존재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없다. 연기하는 세계는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현상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서로 연기하는 거니까 연기하는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뭐 이런저런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책, 이거는 컵, 뭐 핸드폰, 시계,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에서 공통적인 것을 다 추려내보자. 그럼 가장 공통적인 게 뭘까요? 모든 개념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있다, 없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책, 뭐 시계, 이게 다 개념이란 말이야. 이 모든 개념들이 공통되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개념이죠. 상당히 이제 상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상위 개념. 있다라는 걸 한문으로 쓰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개념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현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머릿속의 개념의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연기하는 현상의 세계, 줄여서 그냥 헷갈리니까 연기하는 이 세계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그리고
그 현상들이 서로 의존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막 하기 때문에 각각이 따로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거예요. 뭔가 하나를 설정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주변의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주변의 다양한 조건들도 또 역시 또 다른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또 이게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이것이라고 딱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경계 지을 수가 없어. 우리가 경계 지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개념으로밖에 경계를 못 짓는 거죠. 요것은 책이라고 딱 경계를 짓는 거는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세계에 대해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거까지 이해하면 반은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면 됩니다. 19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공은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다. 요 부분, 요 이야기는 그겁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개론 공부하면 연기법이 뭐냐 하면은 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요렇게 말을 하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먼저 머릿속에 이것과 저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지? 요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현상의 세계에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왜냐? 이것 하나도 무수히 많은 조건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일 뿐이야. 이것이 아니요. 근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법이 중요한데 말로 표현하니까 전제를 잘못 설정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쉽게 번역되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연기하는 세계에서 존재는 상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하다, 연기는 공하다, 표현을 바꾸면 연기하는 세계는 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하다는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할 때 이것과 저것이 사실은 저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 요거를 강조하는 거죠. 연기법은 요 두 개가 서로 어떤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연기법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연기다. 그런 말이 나오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공은 연기다. 모든 것은 20페이지에 조건 지어져서 존재한다. 요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젠가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앞에 물리학과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하여튼 원래 반풍수가 집안 망한다고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이 있잖아요. E는 mc제곱. 여기 이제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E는 mc제곱. E와 m은 똑같다는 거 아니야. 단지 C라는 상수가 들어가 있다는 그 차이가 있지. 질량이 곧 에너지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느 게 더 근본적이냐. 에너지가 더 기본적인 거다. 질량은 부차적인 거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무게가 있는 중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차적인 거다. 질량은 에너지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각각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는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기 에너지, 뭐 어떤 파동, 이렇게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뭐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딱 구별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는 현재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바는 에너지가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게 내가 볼 때는 연기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각각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 존재를 하고 이거를 때리면은 소리가 나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어떤 얘가 여기에 뭐 운동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소리가 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에너지가 이 우주는 에너지의 바다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이런 물질은 그런 에너지 바다에 떠 있는 응축된 에너지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연기법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물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그냥 에너지의 바다구나. 그러면은 에너지의 바다면 이것 저것 나눌 수 없잖아요. 그죠? 태평양 바다를 보고 이거는 시계, 이거는 카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냥 다 바다죠.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야. 거기는 우리가 힘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뭔가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요동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막 그러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연기하는 현실 세계는 이것 저것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기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쓴 게 21페이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뒤엉킨 실타래 같은 관계망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존재하는 그 무엇을 지칭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 이 우주 전체를 에너지의 바다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찾았어요? 21페이지. 그다음 그 밑으로 한 3줄 정도 내려가면 관습적으로 사과, 하늘, 배, 사람, 온갖 감정들이 세계 속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현상에 내재하는 실제는 없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것이 우리는 각각 따로 있다. 있다라는 것도 아까 개념이라고 말했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각각이 따로 있느냐? 그 각각의 본질이 다르니까. 본질이 따로 있으니까. 그 본질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도 이것과 이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관. 근데 불교는 이게 아니고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우주는 에너지의 바다야. 완전히 다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의 이제 실제 수행적인 측면에 적용을 하면 내 감정,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거냐? 이것도 연기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연기하니까. 내 마음도 주변에 내가 보이지 않는 다양한 조건에 의지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걸 내가 모르면 잠깐 짜증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게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하고 이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게 쌓여. 그럼 이게 이제 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감정에 집착하는 거지. 우리가 화내고 우울해하고 이런 특정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감정을 내가 실체화해가지고 사실은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데 의존해서 잠깐 있는 것처럼 어떤 작용을 했다가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해서 이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실체화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지. 오온은 우리가 두 번째 강의할 때 오온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책, 불교의 인식 과정인가 제2강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온, 뭐 색온, 수온, 상온, 핵온, 식온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지금 아까 쓴 표현을 쓰면은 현실 세계, 이 현상하는 현실 세계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개념, 이름, 뭐 정보, 이미지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였죠. 왜 사람 머리 그리고 살모사를 봤다 뭐 그 이야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실제 내 바깥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인식을 해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개념, 이미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고 빨라진다 하는 거 일단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자세한 것은 제2강 그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전도몽상 반야신경에서 저 뒤에 가면 전도몽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연기실상의 세계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전도몽상. 연기실상의 세계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상하는 세계, 내가 경험하는 세계, 이 현상, 현실 세계, 요것은 연기의 법칙으로 작동하니까 연기하는 세계고 이 세계는 실제니까 존재하는 표현은 적합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실제니까 연기 실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연기하는 실제 모습이다. 그래서 연기 실상의 세계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오는 24페이지 첫 번째 줄 실제하는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면 A의 세계와 B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길을 가. 그러면 미국 사람 눈에는 뭐 햄버거집, 빵집, 스테이크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올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될 거고, B는 일본 사람이라 눈에 들어오는 게 초밥, 뭐 생선, 모밀면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머릿속에 세계가 만들어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은 A와 B가 똑같은 연기실상의 세계를 접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지. 왜냐하면 인식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것은 바깥에 있는 세계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주체 그리고 뭐 대상 이 서로 의존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마다 한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보는 건 똑같은 걸 봐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어쨌든 오온도 이제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그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오온도 결국은 연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오온이 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려면 현실 세계에 뭔가가 우선
존재를 해야 되고, 요것이 내 어떤 뭐 본다고 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보려면 빛이라는 매개체에 의지를 해야 눈으로 이제 본다라는 게 가능하니까 빛에 또 의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는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이라는 기관에 또 의지를 하고, 그 어떤 내 머릿속에 뭐 시각 피질이나 뭐 그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공부했지만 뭐 의근이나 이런 또 머릿속에 다양한 영역들에 또 의지해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다 의지해가지고 하나의 개념, 이미지, 오온이 머릿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연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서로 의지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연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오온은 내 마음의 초점에서 만들어진다. 요 이야기는 이제 그 2강에서 이야기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7찰나설 이야기할 때 오문전향, 뭐 의문전향 이런 이야기 했죠. 먼저 오문, 안이비설신 5가지 문 중에 이 5가지 문으로 확 들어오는 것 중에 어떤 걸 내가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볼 건지를 먼저 의건이 선택한다고 그랬지. 선택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의문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의식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만 보고, 초점을 맞추는 것만 듣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보는 것과 일본 사람이 보는 것은 똑같은 풍경을 보는데 서로 다른 걸 보는 거죠. 볼 수가 있죠. 초점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온 이야기는 2강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참고를 하시고, 보통 이제 반야신경 강의할 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온이 뭐냐, 뭐 12체가 뭐냐, 뭐 이런 기본 개념들 설명하는 거 우리는 앞에 이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조견, 비추어 본다. 그 이제 비추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지. 어쨌든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조견,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조견해야 된다. 비추어 봐야 된다. 이게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아서 뭐 도일체 고액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과 액난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조견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는 27페이지에 나옵니다. 비추어 본다 해서 비춘다는 말은 뭔가를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것을 또렷하게 볼 때 우리가 비춘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죠. 지금 내가 여기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스탠드 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비추니까 글자가 잘 보인다 이거지.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 이러면 잘 보이는 거. 이게 비추어 보는 거죠. 저기 밤에 바닥에서 뭐 소리가 났어. 나가서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슴푸레한 뭔가가 있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라시를 갖고 와서 후라시를 딱 비춰보죠. 그러면은 저게 멧돼지구나, 뭐 고라니구나 알 수 있는데 그냥 보고 저게 뭐지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뒤질 수도 있죠. 멧돼지한테 들이받쳐가지고 그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본다 할 때 비춘다는 거는 또렷하게 정확하게 본다는 의미죠. 또렷하게 정확하게 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또렷하고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를 환하게 비춰야 돼요. 예를 들면 후라시에 불빛을 강하게 한다든가 해서 마음으로 뭔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내가 또렷하게 보려면 마음의 힘이 강해야 돼요. 후라시로 비추는데 배터리가
건전지가 간당간당하면은 비춰봐야 잘 안 보이죠. 건전지를 새 걸로 갈면 건전지가 꽉 차 있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잘 보이죠. 이 마음으로 비춰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마음의 힘이 좋아야 잘 보인다. 또렷하게 보인다. 정확하게 보인다.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연기 세계를 직관하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이 연기 실상의 세계를 내가 직관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거죠. 이거는 깨달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가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다 이해한다. 이거는 쓴 뻥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 이 마음의 힘은 후레쉬의 힘은 건전지의 힘이잖아요. 마음의 힘은 여기 나옵니다. 27페이지 마지막 단락. 마음의 힘은 집중하는 힘입니다. 집중이 마음의 힘입니다. 돋보기를 예를 들면 햇빛이 비추는데 그냥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종이가 타지 않는데 돋보기로 쫙 되면 햇빛이 모이잖아요, 한 군데로. 그럼 이게 타죠. 햇빛이 집중되는 거죠. 누가 집중시키느냐? 돋보기가 햇빛을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강해지죠. 이게 집중의 힘.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면 마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도 연기한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수시로 찰나찰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은 항상 뒤죽박죽이고 복잡하고 짬뽕이 되고요, 지금. 지 마음대로가 아니지. 복잡해. 예측 불가요. 언제 어떤 마음이 튀어나올지 나도 몰라. 말하자면 마음이 28페이지. 산란한 상태. 우리 평소에 우리 마음은 돋보기가 없는 햇빛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산란한 상태. 한 군데 집중을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예비 과정으로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 아니고 요것도 이제 수행의 과정인데 예비 과정. 마음을 집중하는 힘이 어느 정도 커야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일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볼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잘 볼 수 있다 이거야. 고요하고 깨끗하려면 마음의 힘이 강해야 돼. 마음의 힘이 강하다는 말은 집중하는 힘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마치 맑은 거울에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내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깨달으려면은 내 마음 상태가 고요하고 깨끗해야 돼. 고요하다는 것은 산란하지 않은 거고 28페이지 두 번째 줄 깨끗한 것은 물들지 않은 거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직관할 수 있다. 뭐 어떤 개념이라든가 논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관, 직접 내 마음이 연기실상의 세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을 내가 체험하는 거고 공을 체험하는 게 곧 깨닫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 뭔가 내 마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봐야지만이 된다.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내가 내 아닌 다른 스탠드, 내가 아닌 시계, 내가 아닌 우리 보살님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달라. 근데 마음을 관찰할 때는 보는 마음이 관찰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 마음을 관찰할 때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 일정한 거리를.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로 가려면은 어떤 나 자신과의 낯설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 지금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한다. 오늘은 참선이 잘 되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고요해지지 못했다. 내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내 시야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내는 게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듭니다. 그 단계를 넘었으면 집중도 잘 되고 쉽게 말하면은 그런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몸이 붕 뜨고 하반신이 사라지고 손이 사라지고 이런 유체이탈하고 그런 단계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환각을 보고 환청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집중이 잘 되면 금방금방 찾아옵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수행하면 다 그런 단계를 거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쉽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연연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내 마음 나라는 생각이 가장 심하게 내 눈을 가리고 있다. 요런 그 생각과 좀 일정한 거리를 둬가지고 나와 내 자신에 대한 낯설은 느낌이 강해지면 그때부터 수행이 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또 그 병리 심리학에 보면 그런 그 심리학에 그런 정신의학에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야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정신병 증후군도 있대요. 그거는 병이고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낯설어지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줄이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연기실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은 우선 마음이 집중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조견 할 때 왜 앞에 비춘다는 걸 넣었느냐? 이게 바로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비추어 보는 게 깨닫는 거다. 29페이지에 깨달음에 대해서 나오죠. 비추어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 비추어 보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잠깐 1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깨닫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비추어 봐가지고 이 연기실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직관하는 체험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 한 세 번째 줄 정도에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올바로 알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로 인해 삶이 변화하는 거다.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변화해야지 내가 진정으로 올바로 본 거라는 거죠. 직관한 거라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내가 공을
이해를 했다. 아, 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거지, 내가 연기실상의 세계를 직접 관찰해서 체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 내 삶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올바로 안다는 것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던 뿌리 깊은 착각이 부서지고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체험한다는 거다. 연기하는 세계가 공의 세계이므로 스윙을 통해서 직접 깨닫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변화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어느 도 단위요 심행처 멸이다. 어느 도 단, 언어의 도, 길이 단, 끊어졌고, 이 말이 그거 아닙니까?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없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대상은 뭐죠? 내가 현상하고 있는 연기 실상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거니까 말로 아무리 언어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야 이 개념의 머릿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심행처멸, 내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을 움직여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심행처, 마음 가는 길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돼? 연기하는 세계를 내가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거든. 그걸 내가 억지로 마음을 내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는 책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미 옆으로 새는 거죠. 말로 이해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고 깊어지면 내가 공을 체험하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내가 변한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번뇌는 무지로 인해 생긴다. 그리고 번뇌로 인해 온갖 업을 짓는다. 업이 쌓이고 쌓여 연기하는 실상의 세계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까지 완전히 꺼버린다면 무지도 사라져서 일상적으로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 장애를 걷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 이 번뇌가 생기면 번뇌로 인해서 행하는 업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 업이 쌓이면 우리의 눈이 흐려져 가지고 다시 이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즉 무지가 우리를 지배한다. 무지하니까 또 번뇌가 생겨. 번뇌로 인한 행동이 업이 쌓이고 쌓여서 또 이것이 두터워지면 나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그럼 이게 다시 무지를 또 강화시켜.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거죠. 그게 열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조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비추어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된다. 알려고 노력하면 그 순간 잘못되는 거다. 왜?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논리를 동원해서 뭔가를 막 따지는 거니까 그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어 보려고만 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화두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조견과 화두의 차이가 뭐냐? 화두하고 조견하는 거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화두는 이독제독이라고, 이독제독이 맞나? 독으로 독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집중하는 힘이 강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생각이 하나로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 뭔가를 하나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안이라고 그래요. 공안. 예를 들면 내가 하늘같이 떠받드는 스님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무자 화두 같은 경우에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의 배경은 그거죠. 시류 불성이라 모든 중생들 존재하는 것들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있다고 하는데 저 개 같은 놈들한테도 그냥 불성이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런 개한테도 불성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럼 저 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네? 이런 의문이 생겨서 이제 하늘 같은 스님한테, 조주 스님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할 때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건 당연한데 좀 이상하네.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단칼에 없다. 이게 더 충격을 받는 거지. 다 모든 건 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하늘 같은 스님이 없다고 하지? 왜 없는가가 아니고 어째서 없다고 조주 스님이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딱 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어. 친구들이 막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A라는 친구가 안 나왔어. 다들 A라는 친구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의 특징, 생김새, 그 친구에 관련된 기억들 다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걔 이름이 뭐더라? 날듯 말듯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생각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름은 논리적으로 막 걔는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따져서 이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가. 뭐지? 오로지 그 의문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를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무자라든가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스승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없이 하나에만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화두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닌 조견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뭐라고 했냐고 질문하면 잘못된 거고 어째서 조주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알다가도 모르겠네. 요렇게 이제 그 궁금증만 머릿속에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반야 바람일은 육바람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반야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소리 나는 프라즈냐? 그건 나오죠. 프라즈냐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힘든데 3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프라즈냐를 엄차한 것이 반야다. 뜻은 지혜라는 뜻이다. 근데 불교에서 지혜는 지금 앞에 계속 조견 이야기했죠. 조견하면 깨닫는다. 조견하는 게 지혜예요. 뭔가를 많이 깊이 아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조견하는 게 지혜다. 그 다음에 반야 바람일다는 파라미타를 엄차한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바람일다. 이거는 건너가다, 완성하다, 그래서 수행하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는 지혜의 완성. 우리말로 굳이 풀이하면 지혜의 수행 그런 의미인데 이건 육바람이라면 6가지 수행.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6가지 수행이 뭐냐?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성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일이 육바람일이다. 요 육바람일의 관계는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다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육바람일은 곧 지혜바람일이다.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보시바람일은 지계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해서 지혜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다 보시하는
이렇게 자비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행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육바람일은 또 다 보시바람일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각각 따로 된 게 아니고 수행을 하는데 이런 측면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서 반야바람일다를 행한다는 말은 수행을 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 수행을 하지 않고도 열반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수행 방법, 비파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 화두참선, 기도, 여러 가지 수행이 있을 수 있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육바람일은 개정해 사막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할 수 있다. 개는 개를 지키는 것, 정은 선정, 해는 지혜. 6가지를 3가지로 또 나누어서 분류할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다. 또 이거는 팔정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팔정도는 우리가 사성제에서 열반으로 가는 길이 팔정도라고 그랬죠. 이게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8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육바람이라면 6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개정해, 사막으로 말할 수도 있고,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건 따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38페이지, 이제 첫 문장은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끝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첫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 그 다음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 문장 지금 하는 겁니다. 색불이공, 색이 불이공, 공과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적시공, 색이 적, 곧 시, 무엇이다. 색이 곧 공이고, 공, 적시색,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역부 역시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색은 색온을 말하는 거고, 수상행식은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게 오온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온은 불이공,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불이오온, 오온과 다르지 않다. 색적시공은 오온은 곧 공이고, 공이 곧 오온이다. 왜냐? 수상행식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생 같이 수도, 수적시공, 공적시수, 상도, 상불이공, 공불이상, 이렇게 다 반복되는데 대표로 수만, 아니 색만 대표로 썼다 이거지. 그 말이에요. 오온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오온과 다르지 않고, 오온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오온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A와 B가,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A와 B가 다르지 않고, A가 곧 B고, B가 곧 A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A와 B가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A와 B가 따로 있는데 A와 B가 다르지 않고 B와 A가 다르지 않다. A가 곧 B고 B가 곧 A자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요 말이 성립하려면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야. 하나인데 우리가 다르다고 보는 거야. 라는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야, 그냥. 따로 나누어진 게 아니야. 그런 말인데 또 굳이 나누어 놨으니까 굳이 나눈 이유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39페이지에 보면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온이니까 여기서는 색온이니까 오온이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머릿속에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 그런 거죠. 잔, 시계, 카메라, 스탠드 이런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미지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보다는 공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도 요거를 공이라는 말보다 공성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가 빠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공은 그 자체가 실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성질 혹은 특성, 그것도 가장 궁극적인 특성, 즉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한 특성, 즉 공성은 현상과 분리될 수 없다. 공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과 분리된 게 아니야. 여기 글에서는 색과 공이 따로 이름을 가지고 명시되고 있는데 공은 색의 어떤 특징이라는 말이지. 분리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계가 있다. 시계의 특징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시간을 알려준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시간을 알려준다는 특징이 별도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시계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죠. 시계는 보면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시계 자체가 시간을 알려준다는 자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의 특징이다. 공.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딱 이해를 하고 색 즉시 공은 요건 이제 색이라고 하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말이니까 색 즉시 공. 오온이 공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온은 공하다. 공은 연기의 다른 표현이니까 오온은 연기의 산물이다. 라는 말을 색 즉시 공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서 응용하면 됩니다. 공은 연기다.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은 색은 연기하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는 색은 연기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있는 그대로 그냥 응용 문제.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공 즉시 색.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독립된 어떤 실체가 아니고 어떤 그 특성이라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의 특징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은 그 별도의 자기 나름의 어떤 존재 방식, 자기 나름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색이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만의, 공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된 그 무언가가 아니고, 모든 현상 세계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에서 모든 현상 세계가 다 나오는 거야. 현상 세계는 공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연기라는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죠. 그걸 이제 공즉시색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과 색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은 공성, 하나의 특징, 특성으로 이해를 하죠. 무엇에? 모든 것에. 오온 자체도 따지고 보면 공이에요. 우리가 오온은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자체도 연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어떤 망막이라든가 뭐 시각 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상세계의 그 무엇 이런 것들에 의지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 예를 들면 시계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연기하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마치, 현상세계만 공하고, 우리 머릿속에 만든 오는 공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죠. 다, 연기는 굳이 말하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지. 그 당연히 우리 생각도 연기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고. 그래서 오온도 우리가 만들어낸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도 공한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세계도 공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전도몽상이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이 어떤 개념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연기하는 현상 세계에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 탁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책이라고 말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책이 아니죠. 책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걸 보고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걸 스탠드. 이거 스탠드가 맞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스탠드가 아니지. 요건 뭡니까, 이거? 뭐 하여튼, 요거 나름이 뭐 플라스틱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폴리에스테르 막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거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드는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요게 이제 좀 이상한 게 지금까지 계속 연기 이야기하고 공 이야기하면서 뭔가 연기하고 공하면은 막 변화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여기서 보니까 공의 모든 법의 그 공이라는 모든 법은 모든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공하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그 공하다는 것의 모양이 어떠냐? 상, 공상. 지금 40페이지 지금 세 번째 단락 하고 있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모양이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더라. 공이 뭔가 느낌상 끊임없이 변화할 것 같은데, 그죠? 연기하니까 뭔가 좀 변화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왜 그럴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우선 4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좀 보면은 붕어빵 이야기 나오죠. 찾았습니까? 붕어빵을 구울 때 쓰는 붕어빵의 틀과 실제 각각의 붕어빵은 같은 것이 아니다. 머릿속에 그 무엇은 이름이 부여되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는 실제 세계, 즉 현실 세계는 이름을 부여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현상 세계, 연기 실상의 세계는 이름을 부여할 수 없고 이름을 부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4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생긴다, 사라진다, 깨끗하다, 더럽다, 크다, 작다 등이 연기하는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려면 우선 먼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을 상정해야 된다. 그죠? 생기려면 뭔가가 생겨야 되잖아. 뭔가가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고 뭔가가 더러웠는데 깨끗해지고 깨끗했는데 더러워지고 그죠? 뭔가가 작았는데 커지고 컸다가 작아지고 그게 먼저 이 연기하는 현상 세계에서 뭔가를 상정을 해야 돼. 그런데 실제 현실 세계는 연기할 뿐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왜? 뭐라고 실제 이 연기하는 세계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 저것을 구별할 수가 없죠.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붙인 이름이 이것 저것이지 이름이 이것 저것이 아니에요. 편의상 내가 말로 해야 되니까 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죠. 구별할 수 없으니까
크다, 작다는 식으로 공간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구별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생겼다, 사라졌다라는 시간적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오로지 고정된 머릿속의 틀로 연기하는 현실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현실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틀로 이 실제 세계를 이 틀로 딱 보니까 요 틀에 맞춰서 보니까 현실 세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지. 이 현실 세계가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념이라는 틀로 현실 세계를 보니까 현실 세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컸다가 작아지고 작았다가 커지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깨끗했다가 더러워지고 더러웠다가 깨끗해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연기하는 현실 세계는 변화한다거나 불변이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기실상의 세계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의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여기 어디까지 가냐 하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여기까지. 공중에는 이런 게 없다라는 말이지. 공중에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없다. 공중에는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이 말은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공이라고 여기서 말했을 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 오온이나 12처 같은 개념이 아니고 여기 현상하고 있는 실제 세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 세계는 오온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실제 세계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은 12처. 12처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12입처라고 말하는데 6개는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 6가지로. 그러니까 인식하는 6가지의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예를 보는 어떤 내가 있다. 듣는 내가 있다. 내가 있어서 듣는다. 내가 있어서 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안입처, 이입처, 비입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색성향 미촉법은 보이는 대상이 내 밖에 예를 들면 보이는 대상이 들리는 대상이 냄새에 맡는 대상이 내 밖에 있다 라는 생각이 외입처 바깥에 있다는 생각 이게 합쳐서 12입처라고 그래 이거를 12입처라고 말하면은 잘못된 착각을 말하는 거지 착각 그 다음에 18개라고 말하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 같은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서 표현을 해.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과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합쳐서 요걸 이제 합쳐서 요걸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6개의 그룹이 나와. 보는 거, 이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촉, 피부로 접촉하는 거, 생각하는 거. 6가지가 각각 3개씩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걔는 쉽게 말하면 그룹핑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따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룹핑을 해서 안근, 안경, 안식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3개가 한 그룹 이렇게 해서 6개지 3, 6, 18 18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온 12처 18개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 바깥에 있는 그 무엇과 동일시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공중에는 안이 비설시나 여기서 안은 안근이 아니고 안입처를 말하는 거예요. 12입처 중에 하나인 안입처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서 그냥 안이라고 쓰면 안입처. 내가 뭔가를 본다는 뭐 생각? 그런 거지.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 그게 이제 안입처. 안근은 보는 활동 그 자체. 안근. 그럼 망막은 뭐냐? 망막이 보는 활동을 하냐? 아니죠. 망막은 우리가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감성의 물질이라고 그래요. 보는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 그게 망막. 안근 하면은 보는 활동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생명에 의지한다. 그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해요. 눈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있는데 보는 활동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안근 하면 활동이고, 예를 들면 안근에 관련된 물질, 그걸 감성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근 같은 경우에는 안근에 보는 활동에 관련된 물질은 망막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감성의 물질이라고 말해요. 안근이 망막이 아니에요. 요거 구별하는 거 이해가 되죠? 안근 하면 근은 이 불교 경전에서 근자를 쓰면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뭐 오력 뭐 이런 표현 쓰는 게 있는데 비슷하게 근자를 쓰면 능력을 말하는 게 뿌리 근자 근본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공중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현상하는 실제 연기 실상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든 거다.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깨야 된다. 전도몽상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왜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한문으로 쓰면 전도몽상이죠. 전도된 몽상, 꿈 같은 상, 생각. 뒤바뀐 생각. 자,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연기하는 실상의 세계를 접하고 이 연기 실상의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봤어. 일단 이게 첫 번째, 뭔가를 봤어. 두 번째, 보고 내 마음속에 시계로 있구나. 시계. 뭔가 연기 실상의 세계에 뭔가를 봤어. 두 번째, 마음속에 시계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 이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한 개념이죠. 굳이 말하면은 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 요거 불교의 인식과정 두 번째 강의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계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생겼어. 세 번째. 근데 요 시계라는 의식을 내 머릿속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바깥에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죠? 여기에다가 시계라는 생각을 갖다 붙여. 그래 놓고 네 번째, 이 머릿속에 시계라는 생각이 내 바깥에 여기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전도몽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을 보면서 밖에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거꾸로 생각한다. 이게 전도몽상이다. 이런 생각을 깨트리는 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죠. 1시간 만에 반야신경을 다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 사성제도 했고, 그죠? 다음에 불교의 뭐 인식 과정에 대해서도 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양 철학을 개략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사고 패턴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반야신경은 공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이제 하는 식으로 해서 짧게 끝냈습니다.
원래는 2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성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예, 반야신경은 1시간에 끝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식을 할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이제 변환만 공 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막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공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아. 또 하나는 그 헬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변환다면 저는 이제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게 좀 사실 두렵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아, 깨달으면 이렇게 만약 깨달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물론 이제 종교이니까 다르지만 저희들은 해탈해가지고 좀 경기에 넘어지면 다행히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재물을 좀 얻고 싶은데 그쪽으로 막 가고 도덕적으로 뭔가 해서는 안 되니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두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 깨달으면 두렵지 않냐. 사실 나도 깨달아 보지 못해가지고 뭐 할 말은 없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은 이제 좀 수행을 하면 삼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가 일시적으로 짧게는 1, 2분, 길게는 몇 분 좀 유지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이고 뭐 내 손이 사라지고 막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내가 여기에 없고 뭐 따로 밖에서 내가 내를 보는 거 이런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막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는 그게 이상하게 안 느껴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요게 이제 심해지면 거기에 재미를 붙이잖아요. 환청에 재미를 붙이면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해요. 환청이 딱 들리면 그때부터 그 환청을 계속 들으려고 하면 내 머리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삼매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내가 말 그대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수행할 때 이제 장애에 빠지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면은 수행을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았을 때에는 관점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세계관 자체가 바뀌니까. 그 정리하면은 깨닫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은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세계관 자체가 바뀌니까 두려움, 그거는 이제 깨닫기 전의 이야기가 아닐까. 첫 번째는 변하니까 공이다. 근데 요거를 잘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변한다는 말은 굳이 말하자면 정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지라는 걸 전제되지 않으면 변함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연기하는 세계가 변한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뭔가 이 연기하는 세계 속에 정지된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컵이 변하는구나, 시계바늘이 계속 움직이는구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기 실상의 세계는 서로 의존할 뿐이지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의 바다같이 고립된 개별의 물질이 아니고 형태 없이 뭔가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현대적인 용어로 서로 깊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특정한 뭔가가 정지해 있다, 움직인다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는 세계라고 추측을 해요, 저는. 제가 그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니까 공이다라는 거는 이제 반만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